기억 읽는 주디 2026년 2월 16일입니다. 어, 설날 하루 전날인데요. 저는 오늘 고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청소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사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인데 오늘은 4시가 조금 넘어서 그냥 깼어요. 이런 명절이나 이런 날들은 서로 행복한 명절, 네, 이런 뭐 좋은 어떤 덕담이 오고 가는데 어쩌면은 그래서 스스로에게 그런 '모두가 행복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혹은 그런 어떤 어 음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할 거다.'라는 그런 예상 속에서 뭔가 더 쓸쓸하고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종일 집안 청소를 하고 어제 우리 고양이가 토를 해 가지고 빨았던 이불을 손질하고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역시 어 기억으로 읽는 기억으로 보는 제주도 생활문화 2권에서의 어떤 한 분의 글을 이제 또 골라와 봤습니다. 어 양정효 님이신데요. 1960년대 에어롭 상가리 큰애기 보리검질 매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어 1960년대의 이야기를 풀어 주시려고 하네요. 음 1960년대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1950년대에는 어 태어나신 분이니까 지금 한 70 대를 인제 70 대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분일 것 같아요. 네. 제주에서 태어나시고 70여 년을 제주에서 살아오신 분들의 그 어린 시절의 기억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에어롭 상가리 큰애기 보리검질 매기 양정효. 나는 1954년에 중문에서 태어나서 1958년 애월면 상가리로 이사가서 5살 때 봄까지 살았다. 나는 사남매 중 첫째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를 아들처럼 여겼다. 아버지는 몸이 약했고 어머니는 부잣집 막내로 태어나 밭일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다. 그때는 어려서 키가 작으니 모든 게 커 보였다. 길의 울담도 길가에 울퉁불퉁한 큰 돌이 박힌 동네길, 그 길은 질척거릴 때가 많았다. 그래서 신발이 더럽지 않을 때가 거의 없었다. 고무신은 큰 것을 사면 첫 해는 커서 질질 끌면서 신고 다녔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발이 큰 편이다. 동네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왁작지껄했던 모습, 욕을 해도 정감이 넘쳐나던 모습, 동네 삼촌들이 모두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던 모습들. 또래 아이들과 싸우면 자기 자식한테만 욕을 하고 나한테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남의 자식에게 욕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옛날 배우지 않았던 분들도 다 아는 경우를 많이 배운 요즘 사람들은 모르는 분이 많다. 새 키우기. 농사의 기본은 쇠가 있어야 했다. 봄에는 보리밭을 갈아야 하고 도통시에서 낸 거름도 쇠구르마로 실어 날라야 했다. 보리를 베고 나면 보릿못을 집 마당까지 실어 날라야 했다. 가을에는 초가집을 이을 새도 날랐고 앞동산밭에서 지고 왔다. 우리 집에는 밭갈새가 1마리, 암소가 2마리, 송아지가 2마리 있었다. 그때는 소를 잘 키우려면 청초를 해다 먹였다. 들판 여기저기에서 아버지와 교대로 덩쿨을 베어가지고
큰 뭇을 만들어서 걸랭이로 짐을 지고 집으로 왔다. 목장에 올라가면 소가 살이 찌지 않는다고 여름 내내 그놈의 청초를 해다 먹였다. 소고기 중에는 영양가가 많은 것들이 아주 많았다. 밀순 덩쿨, 벽을 타는 일반 덩쿨, 칡덩쿨 등 밀수는 사람도 먹고 살았다. 여름에 장마가 꼭 있어서 청초라는 날이면 비가 자주 왔다. 비가 오는데도 새가 굶는다며 청초를 하러 가라고 어머니는 독촉을 했다. 비가 팡팡 와도 청초는 해야 했다. 비를 헤치며 청초를 하고 오면 온몸이 나른해지고 무척 피곤해졌다. 내가 아버지 다음에는 쇠를 목장에 올립서 하면 새가 축진다고 하면서 밭을 갈 새는 목장에 올리지 않고 암소와 송아지들만 목장에 올렸다. 쇠도둑. 한 번은 동네 사람 인편으로 목장에서 새를 잊어버렸으니 와서 자기대로 찾아보라고 했다. 자기네는 목장을 떠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말이다. 아버지는 동굴양에 점심을 걸머쥐고 3일을 찾으러 다녔는데 누군가가 가마오름에 가보라는 것이었다. 가마오름은 대천동 있는 오름이다. 잃어버린 우리 새는 아주 어린 송아지로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것이었다. 상가 목장에 방목하고 있었다. 아무리 발달린 짐승이라도 새가 가마오름까지 갔을까? 그 어린 것을 자기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 새가 가마오름에 있었다. 새도둑이 우리 새를 훔쳐가서 그곳에 자기네 새인 것처럼 해서 몰래 방목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때는 대대적인 새도둑들이 성행할 때라서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 우리 아버지가 워낙 착하신 분이라 누가 기뜸을 해준 것이었다. 우리 동네에서도 새도둑이 잡혔는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찾아온 송아지를 보더니 목장지기가 재수가 좋았수다 라고 했다고 한다. 촐밭. 가을이면 마를초를 해다 나야 겨울에 속아먹고 살았다. 촐밭은 세 군데로 나누어진 밭으로 5,000평은 우리 밭이었다. 옛날에 소 키우는 집은 다들 큰 촐밭을 갖고 있었다. 3,000평을 사들여서 8,000평쯤 되었다. 그때만 해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지런히 사셨다. 촐밭에 철만 꽉 차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군데군데 가시덤불과 잣들이 많았다. 소나무도 덜어 있었고 돌개들도 있었다. 이른 여름에 고사리를 호미로 잘라놓아야 초를 빌 때 쉬워졌다. 초를 비는 첫날은 인부도 2명이나 3명쯤 갔다. 아버지가 밭을 갈아주는 조건으로 자청해서 온 인부들이었다. 혼자 사는 호러멍들은 밭을 가는 일이 제일 큰 일이었다. 밭을 간 값으로 돈도 주는데 찝쩍거리기도까지 해서 아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다. 그날은 말린 아주 큰 고등어 2~3마리를 솔잎불 인공에다 구워서 점심에 먹었다. 그 맛이 일품이었다. 그때는 작은 고등어는 팔지도 않았다. 그 다음 날부터는 오전에 초를 비고 오후에는 빈 초를 묶었다. 나는 그 초를 누는 쌓는 장소에다 철못을 모아 놓았다. 그러면 아버지는 누를 눌렀다. 철누를 누일 때는 아버지한테로 철못을 던지면 받아서 잡아 하나씩 차곡차곡 눌어갔다. 초를 다 눈 다음에는 방구석에 있는 어묵과 새가 섞인 것을 베어서 임시로 노람지를 만들어서 철 위에다 덮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 촐밭은 작은 산 같은 곳에 있어서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보이는 곳이었다. 그때부터는 매일매일 그 일이 반복이 되어서 힘든 날이 계속 이어졌다. 새벽 2시에 일어나 어머니는 밥을 했다. 나는 4시에 일어나 밭에 가다 보면 동이 트는 붉은 하늘이 보였다. 아버지는 점심 구덕을 지고 어머니는 아기 구덕을 지고 나는 그냥 걸어가는데
거리가 한 2km쯤 되는 길은 계속 오르막길이 길게 이어졌다. 밭에 도착하면 해가 올라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초를 비다가 나는 아기 구덕을 흔들다가 아침을 먹었다. 1시쯤에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초를 묶어서 누를 눌고 집으로 왔다. 제주의 변덕스러운 날씨를 감안해서 그날 빈 촐은 매일매일 눌고 와야 했다. 촐눌. 촐밭의 촐을 다 비고 나면 임시로 누를 눌었던 촐을 다시 새구르마가 있는 길까지 날라서 집으로 싣고 와야 했다. 그런데 촐밭은 남의 밭을 세 곳이나 지나고 나서야 길에 다다를 수가 있었다. 나는 등짐으로 12뭇을 지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22뭇을 지고 길까지 먼저 나르면 그 다음에 새구르마 소달구지에 싣고 집으로 와서 겨울 내내 먹을 것을 준비해 두었다. 새구르마는 큰아버지네 집에서 빌려다가 썼는데 나중에는 사왔다. 한 번은 짐을 지고 오다가 돌 위에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짐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면서 웃으셨다. 집에까지 지고 온 다음에는 눌굽에다 촐루를 눌었다. 눌굽은 마당 한쪽에 돌과 자갈을 촘촘하게 박아 땅보다 높게 만들었다. 촐루를 단단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 습기 방지도 한다. 촐룰은 둥그렇게 그리고 크게 만들었고 쇠촐, 쇠골, 소먹이, 쇠촐을 뺄 때는 돌아가면서 빻아야 했다. 안 그러면 촐룰이 기울면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안일과 농사에 대한 지식은 부모님이 각자 분담해서 가르쳐 주셨다. 집안일은 어머니가, 밭일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다. 겨울 한방살이. 그렇게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기 시작하면 모든 식구가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잤다. 방을 떼는 과시락도 부족했는데 땔감을 모으는 일은 우리 자매가 도와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어느 날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왔는데 식구가 한 방에 모여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은 모두 집안 구조를 알고 있지만 큰 사이는 어두운 밤이라 방안 구조를 몰랐다. 한밤중에 볼일을 보러 통세에 다녀와서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려서 부인과 비슷한 장모 옆으로 누웠는데 이것을 보고 있던 장인이 어허 그쪽은 내 것이니라 하는 게 아닌가. 사위는 일어서서 장인께 꾸벅꾸벅 절을 하며 죄송하다고 했다고 한다. 제일 어린 동생은 어머니 곁 가장 안짜리, 그 다음 어린 동생, 그 다음 내가 자고 이불은 다른 이부자리를 폈다. 자면 다음날 이불 개기가 싫어서 정지에 가서 부지런한 척 하기도 했다. 초불 보리검질 매기. 봄이 오는 길은 질척거리는 길에서 시작됐다.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길은 질척거렸고 날씨는 아주 쌀쌀한데 밭에도 가야 하고 제일 나쁜 계절이다. 그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보리싹이 나물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자랐다. 그때 초벌 검지를 맸는데 아침에 밭에 가면 찬 이슬이 보였다. 보기만 해도 손이 시렸다. 제일 하기 싫은 일이 보리 검질, 김을 매는 일이었다. 1964년에서 1966년 사이의 일로 기억된다. 어머니는 점심을 식지 않게 옷으로 꼼꼼하게 싸고 구덕에 담아서 지고 나를 재촉했다. 초불 검지를 매러 가자는 것이다. 밭에 가서 검지를 다 매면 예쁜 옷을 오일장에 가서 사주겠다고 하였다. 어찌됐든 아무리 싫어도 가야만 했다. 골갱이, 호미를 들고 어머니 옆에 검지를 매면 어머니는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 내가 검질 매는 게 짜증이 나서 인상을 쓰고 있으면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였다. 기분이 별로라서 개미 소리로 흥얼흥얼하면 무슨 노래를 그렇게 힘이 없게 부르냐면서 어머니가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곤 했다. 검지를 열심히 매면 장에 가서 새 옷을 사준다고 하기에 하기 싫어도 했다. 대체로 초불 검질은 2월 8일쯤에 매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한다. 5일장. 그렇게 해서 5일장에 가서 새 브라우스를 어머니가 사준 기억이 있다.
오일장에 갈 때는 콩이나 보리쌀을 질방으로 등짐을 지고 어머니와 함께 애월리까지 한 2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갔다. 돈이 될 만한 게 콩과 보리쌀밖에 없어서 장에 갈 때는 콩과 보리쌀을 가지고 장에 가는 것이다. 장에 가는 길을 걷다 보면 같은 동네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오일장에 도착하면 별것들이 많았다. 애월장은 주로 옷들과 곡식을 많이 팔았었다. 가끔은 약장수가 와서 약을 파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12, 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등에 북을 지고 발로 땅을 차며 북을 치고 손에는 챙 같은 것을 들고 쳤다. 어머니가 장을 다 볼 때까지 나는 구경을 하곤 했다. 또 지금 하규리 사무소 자리에서 열렸던 기리장에도 갔었다. 기리장은 당시 제주에서는 유일한 가축 시장이었다. 때문에 그곳에 가면 가축이 많았다. 닭들은 발을 묶어서 퍼덕퍼덕거리며 제자리에서 날뛰고 새끼 돼지들은 맹땡이에 담아서 등짐으로 쥐고 가서 장바닥에 풀어놓으면 이리저리 막 돌아다녔다. 어른들은 돼지를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아니었다. 그 돼지 좀 막아줍소. 아이고 어떤 허리 하며 아무한테나 부탁하기도 했다. 기리장이 가축 시장이라고 소문이 육지까지 났는지 누가 장난으로 얘기를 한 건지 육지 사람들이 소를 사러 온 것을 본 적도 있었다. 12살 높. 12살쯤 1966년부터는 나무밭에 보리검지를 매러 어머니를 따라가곤 했다. 밭주인이 높 인부를 빌리지 못하거나 어머니가 돈을 꾸어야 할 사정이 생기면 나를 데리고 간 것이다. 이럴 때 점심은 밭 주인이 싸고 왔다. 어린 그 아이가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삼촌들, 아주머니들이 밭고랑 매는 것을 많이 도와주었다. 그 시절에는 TV가 없었으니 아는 것도 보는 것도 없던 분들이라 동화책 읽은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또 하라면서 좋아하였다. 그때 내가 읽은 동화책이 200권이나 됐다. 전에 이웃집에 사는 내 또래 아이 집에 놀러 갔는데 구석 벽장 속에 동화책이 수두룩하게 많았다. 나는 눈이 번쩍했다. 내 또래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빌려달라고 부탁해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았다. 그래서 언니에게 부탁을 했다. 언니, 저 책 빌려가도 돼? 라고 했더니 그래, 가져다 읽어라. 라고 했다. 거절하면 막 사정할 생각이었는데 금방 허락해준 그 언니에게 늘 감사드린다. 아무 집에나 없는 그 책들이 그 집에는 그렇게 많이 있었다. 걔네 아버지는 무슨 사업을 했다. 걔네는 아버지가 사다 주신 동화책엔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때의 동화책들은 유리의 불행, 김정희, 피노키오, 투명인간, 그리스 신화, 빨간머리 앤, 무지개 뜨는 언덕 등이 있었다.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그리 보였다. 그래서 나만 횡재한 셈이다. 어쨌든 검지를 맬 때에는 읽은 동화책 얘기를 해주니까 어르신들은 그 얘기를 하면 좋아했다. 내가 메어야 할 밭고랑을 다 메어주고 나는 일락만 메면 되었다. 두 불, 세 불 보리검질 매기. 그렇게 초불검지를 매다 보면 큰 밭이라서 여러 날이 걸렸다. 그것도 잠시 초불검질 매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다시 두불검지를 메어야 했다. 두불검질은 3월 10일을 기준으로 메었다. 두불이 다 끝나면 세불검질 맬 때는 어린아이는 데려가지 않았다. 보리 이삭을 다 밟아버린다고 세 번째 검질 맬 때는 어멍 혼자만 메었다. 우리 또래 아이들은 동생을 보면서 놀았다. 세불검질은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메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집안일과 동생 돌보기. 부모님이 밭에 가고 우리들만 집에 있을 때는 동생을 돌보며 저녁밥도 지어두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다. 국은 된장 나물국, 밥은 보리밥을 했다. 보릿대로 불을 지펴서 자꾸 꺼져서 힘들었다. 반찬은 멜젓, 자리젓, 만홍지, 들깨 열매지, 물회 된장지 등을 만들어 먹었다. 일을 하기 싫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우리들은 하고 싶은 놀이가 너무도 많았다. 주로 고무줄 놀이와 공기놀이를 했다.
그럴 때 어린 동생을 흙바닥에서 놀지 않게 하려고 뜨뜻한 돌팡 위에 앉혀두면 졸다가 떨어지기도 했다. 좀 똑똑한 녀석은 밑으로 어찌어찌해서 내려오기도 했다. 동정심을 자극하는 표정으로 남의 도움을 받아서 내려오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는 녀석도 있었고, 업어달라고 소리 높여 울음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녀석도 있었다. 우는 걸 달래려고 할 수 없이 업어주면 그대로 잠이 드는데, 그래서 내려놓으려고 하면 또 울었다. 아주 등허리에 달라붙어서 살려고 한다. 내려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렇게 오래 있으면 팔과 손의 감각이 없어진다. 그러면 아기를 받치고 있던 손이 저절로 풀려 아이가 땅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래도 우리가 키가 작아서 떨어져도 별 탈이 없었다. 학교 가는 일은 1년에 두 달도 가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슬프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동생을 돌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나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께도 도움이 되는 일은 배움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동생이 괴로울 테니 말이다. 부모님을 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받은 삶이었다. 물 길어오기. 밭에 안 가는 날은 물을 기르러 갔다. 아침에 밭에 가기 전에 물을 길어오기도 했다. 우리는 조그만 물허벅을 지고 군산이 물로 물을 길러갔다. 거기에서 친구도 만나고 조금 놀다가 집으로 물을 길어 가지고 돌아왔다. 집에 오면 정지해 있는 물 항아리에다 부어 놓았다. 한 번은 친구와 둘이서 물허벅을 짊어지고 물을 길러 갔는데 죽은 물, 멈추어 있는 물을 뜻함, 고여 있는 물, 죽은 물 이어서 위에 나뭇잎이 많이 둥둥 떠 있기에 허벅으로 휘휘 밀다가 둘이서 꽝 하고 부딪혔다. 두 허벅은 산산조각이 났고 우리는 소리 죽여 울었다. 우리는 풀 죽은 빨래처럼 고개는 푹 숙이고 빈 바구니를 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다. 마치 죽으러 가는 죄인 마냥. 어머니는 나의 모습을 보고는 말을 안 해도 알아차렸다. 화를 내지는 않았다. 어머니에게 왜 욕을 안 하냐고 물었더니 그릇을 깨트릴 때는 야단을 치면 더 잘 깨트린다는 것이었다. 친구는 어머니께 혼이 많이 났는데 우리 어머니는 최고로 좋은 분이었다. 삼동 타기. 봄이 되면 심심하진 않았다. 산에 가면 삥이, 새 어린 순도 많고 독고리, 어린 맹개순, 멍게, 들장미순도 많고 크고 맛있는 어옥빙이, 갈대속도 있었다. 보리탈, 산딸기도 열렸고 꽃들이 많이 피고 고사리를 꺾어다 반찬도 해먹을 수 있는 봄이 오면 마음이 설렜다. 겨울에 매일 먹던 콩국과 콩죽도 지겨울 판이었는데 우선은 날씨도 따뜻하고 살짝 차가운 바람도 반가웠다. 밭에 가는 계절이라 우울하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한 봄이었다. 이때에는 친구들이랑 삼동, 조그맣고 새까맣게 생긴 열매를 따러 가는 것이 재미있었다. 하지만 나는 늘 꼴찌를 해서 화가 났다. 친구들은 삼동을 따다가 돈을 벌어오는데 나는 입에만 팔고 말았다. 자존심이 상해서 가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았다.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것은 재미있었다. 집에 올 때는 빈 그릇일 때가 많았지만 어른들은 한마디씩 했다. 입을 보니 새까만 것이 저 아이는 많이 못 땄죠. 입에다 다 팔아불었죠. 많이 딴 친구는 의기양양하게 개선장군처럼 집으로 향했다. 네. 역시 이 뒤로도 글은 이어지는데 역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뒤가 궁금하신 분은 제주문화원에 들어가셔서 이북을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새벽 4시에 깨어서 오늘 좀 그랬다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글쓴이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산에 일을 하러 갔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썼네요. 네, 저도 읽으면서 알았거든요. 참 생활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사실 그게 어 '자연스럽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사실 저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물론 아동 노동을 우리가 어 사실 뭐 충분히 어 노동력이 부족한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아동 노동을 뭐 이렇게 장려하지 않고 금지하는 분위기지만, 저 어렸을 때도 생각하면은 집안의 이 크고 작은 일들에 저도 이렇게 자주 나서서 뭔가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네, 좋습니다. 아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